지금 브라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브라질 아이가 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혹시 연출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SNS에 올라온 단 27초짜리 영상이 순식간에 67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영상 속 소녀는 교실에서 울먹이며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한국어였습니다. 그 영상에 브라질 언론이 달려왔고 교육청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묻기 시작했죠. 왜 하필 그 순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어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브라질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입니다. 영상 속 그 아이죠. 그 순간을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5초쯤 핸드폰을 받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요. 22초 갑자기 얼굴을 들고 외칩니다. 엄마가 다쳤어요. 말투는 떨렸고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단어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조용하지만 K-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계 친구 루카스와 친해요. 저희 둘은 헐, 대박, 진짜야? 같은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장난처럼 써왔어요. 감정 표현도 종종 한국어로 나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신 빵과 커피로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려요. 버스 안에서는 보통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봐요. 요즘엔 사랑에 불시착에 빠져 있었거든요. 한국어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절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요.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도시라 여러 언어가 섞여 있어요. 제가 사는 리베르다데 구역만 해도 일본, 중국, 한국 상점들이 즐비하거든요. 한국 식당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 떡볶이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워요. 주말이면 K-팝 노래가 상점마다 울려 퍼지죠. 한국계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반만 해도 한국 혈통인 친구가 3명이나 되거든요. 최근 몇 년간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했어요. K-팝 콘서트에는 수만 명이 몰리고 한국 드라마는 현지 방송국 황금시간대에 나와요. 엄마도 태양의 후예를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자꾸 한국 것만 보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보세요. 브라질 전체로 보면 한국어 학습자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2,000명 정도였던 한국어 수강생이 2024년에는 7,000명을 넘었대요. 정말 놀라운 증가율이죠.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당연해졌어요. 루카스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 3세 한국계 브라질인이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포르투갈어만 써서 한국어는 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한국어가 편했어요. 포르투갈어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격식적이고 무거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로 미안해요라고 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고맙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브리가다보다 고마워요가 더 친근하게 들리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나 선생님의 주말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지만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을 열고 있어요. 한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생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수업료는 무료예요. 브라질 정부에서 다문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나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30대 초반의 브라질 여성이신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셨어요. 한국에서 3년 동안 생활하셨다고 해요. 발음도 정말 좋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예의나 정서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날 수업 내용은 가족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같은 기본 호칭부터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 표현까지 배웠어요. 아나 선생님은 항상 문화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가족에게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까지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평소에는 수업 중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신자는 산타 카사 병원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상파울루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예요. 저는 잠깐 나가려다 그냥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나 선생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괜찮다는 손짓을 해주셨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카밀라 씨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과호흡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업 전체가 정적에 빠진 그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다쳤어요.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교실을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아나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가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도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카밀라야, 무슨 일이야? 진정해봐. 아나 선생님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즉시 교감실에 연락을 취하시고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장면이 우연히 수업을 기록 중이던 친구 영상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마르코스라는 친구가 그날 수업 내용을 복습하려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가끔 그렇게 했어요. 아나 선생님도 복습에 도움이 된다며 허락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거죠. 해당 영상은 처음에는 마르코스의 개인 카톡방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신기하다며 공유하기 시작했고 학교 공식 계정에도 업로드됐어요.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요. 교내 커뮤니티에서 지역 학생 채널로 다시 SNS 인기 클립으로 번져나갔어요. 영상에선 제 외침만 남아있고 자막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만 화제가 됐어요. 카밀라가 한국어로 말했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댓글 반응이 폭발했어요. 이거 실화야? 한국어야? 진짜 한국어? 저 말이 왜 저기서 나와? 나 이거 보고 울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브라질 소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쓸 수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다. 한국어가 저 아이에게 진짜 언어가 된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건 후 학교 상담 선생님의 요청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상담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다문화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 그때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한국어가 나왔는지, 포르투갈어가 아니라 왜 한국어였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는 평소에 가장 친숙한 언어가 나온다고요. 친구 루카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 얘기할 때 한국어 많이 썼잖아. 몸이 먼저 기억한 거 아닐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루카스와 제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자주 썼던 말들이 한국어였거든요. 진짜 좋아. 너무 슬퍼. 정말 화나. 이런 표현들을 한국어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포르투갈어로는 뭔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걱정을 표현할 때 엄마, 아빠라는 한국어 단어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이 제일 먼저 찾은 언어가 한국어였던 것 같아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요.
영상은 예상과 달리 수만 뷰를 넘기며 확산됐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670만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에 도달했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학교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영상이 퍼지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됐어요. 다문화 교육의 성과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카밀라가 한국어로 말했대 라는 식으로 입소문이 났죠. 그 다음에는 상파울루 지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틱톡 채널에 올라갔어요. 브라질 소녀의 놀라운 한국어라는 제목으로요. 여기서 조회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었거든요. 틱톡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추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었어요. 여러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브라질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을 만들었고,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됐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영상에는 제 외침만 남아 있었고, 자막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왜 한국어를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상상력을 자극했던 거죠. 나중에 자막을 단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가 다쳤어요 라는 의미를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댓글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한국어 댓글까지 다양했어요. 이거 실화야? 한국어야? 진짜 한국어? 저 말이 왜 저기서 나와? 나 이거 보고 울었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댓글들이 많았어요. 언어는 마음이구나. 감정은 국경이 없다. 이 아이에게 한국어는 진짜 언어가 됐다. 같은 반응들이요. 한국 교민들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어가 저렇게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었으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길도 있었어요. 쇼 아니야?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서 믿기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도 상당했어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속상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순간적으로 나온 진짜 감정이었거든요. 브라질 소녀가 왜 위급 상황에서 한국어로 말했나라는 댓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한다며 놀라워했어요. 일부는 쇼라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울컥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언어 선택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거였어요. 진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한 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요. 학부모 카톡방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카밀라가 평소에도 한국어를 많이 썼나요? 한국어 수업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우리 아이도 보내볼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아나 선생님 수업에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나 선생님도 갑자기 유명해지셨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이것이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어요. 선생님은 브라질의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 친구와 감정 얘기할 때 늘 한국어를 썼어요. 몸이 먼저 기억한 말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닿았어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겨진 거죠. 상파울루 대학교의 신경언어학을 연구하는 마리아 실바 교수님도 언론에 코멘트를 하셨어요.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 중 나오는 언어는 평소 감정이 붙은 언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감정적 상황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이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제 경우가 딱 그런 사례였던 거죠.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언어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특정 언어가 감정 표현과 강하게 연결될 때 감정적 상황에서 그 언어가 먼저 활성화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제게는 한국어가 바로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루카스와 제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자주 썼던 말들이 한국어였다는 거려. 진짜 좋아. 너무 슬퍼. 정말 화나 이런 표현들을 한국어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포르투갈어로는 뭔가 어색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더욱 그랬어요. 엄마, 아빠라는 한국어 단어가 마마이, 파파이라는 포르투갈어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듣던 말이라 그런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이 제일 먼저 찾은 언어가 한국어였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선택한 거였죠.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카밀라야, 유명해졌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나 선생님이 택시를 불러주셨는데 평소에는 30분 거리인 산타카사 병원까지 가는 게 몇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심각한 건 아닐까? 제가 더 일찍 집에 갔어야 했던 건 아닐까? 택시 안에서 아나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을 거야, 카밀라야. 엄마는 분명 괜찮으실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평생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응급실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간호사에게 엄마 이름을 말하니 6번 침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하얀 커튼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셨어요. 엄마는 과호흡 쇼크였지만 다행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동안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도가 됐어요. 병실에 찾아갔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한국어로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아침에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이었거든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라는 주제였는데 그때는 그냥 수업 내용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엄마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 표정과 억양으로 감정을 읽으셨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평소에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아나 선생님이 함께 와주셔서 통역해주시며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카밀라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니까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가에 웃음이 있었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시고 조용히 저를 껴안으셨어요. 힘이 없으셨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때 정말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엄마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거려. 브라질에서는 보통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엄마에게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도 그냥 생일 축하해요 정도만 말했거든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건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달랐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라 그런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포르투갈어로 테 아모라고 하면 너무 진부하게 들리는데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하니까 새롭고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상파울루 대학교의 언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모국어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해요. 모국어는 너무 직접적이고 무겁게 느껴지는데 외국어는 한 겹의 막이 있어서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는 한국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도움이 됐어요. 사랑해요 라는 표현은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도 친근해요. 포르투갈어의 테, 아모보다 더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한국 문화의 가족에 대한 존중이 언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도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엄마는 제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걸 신기해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주부터 아나 선생님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시기도 했죠.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요. 엄마는 50살이 넘으신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으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발음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끔 한국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거나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생했어요 라고 하시거나 발음은 어색하셨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엄마가 처음으로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신 날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다고 자랑했을 때였거든요. 엄마는 사랑해요, 카밀라야 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정 표현을 더 자주 하게 됐거든요. 한국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아빠도 처음에는 신기해하시더니 나중에는 고마워요 정도는 따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와 엄마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함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어떤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아나 선생님께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가족 간에도 존댓말을 쓰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도 한국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감정 표현 언어가 됐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한국어로 마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물론 일상 대화는 여전히 포르투갈어로 하지만 감정이 깊이 담긴 말들은 한국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영상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거든요. 한국어 소녀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에는 호기심 어린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 한국어 말, 뭐라고 한 거야? 한국어 어렵지 않아?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가 아플 때 말한 거야. 친구랑 장난치다 익힌 말인데 그냥 그게 먼저 나왔어. 하지만 친구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제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마르코스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너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카를로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엄마랑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해서 못하겠어. 그런 분위기를 느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아나 선생님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셨어요. 감정 말하기 수업이라는 시범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브라질 교육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문화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과 관련된 언어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청소년들의 30% 이상이 가족과의 감정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학생들도 남학생들 못지않게 가족에게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려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브라질 문화에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시범 수업은 화요일 방과 후에 열렸어요. 참여한 학생은 15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제 반 친구들이었어요. 교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어요. 다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나 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포르투갈어로도 하고 원하는 친구들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배울 수 있어요. 수업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땐 뭐라고 말하죠?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쑥스러워했어요. 마리아라는 친구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저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는데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나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포르투갈어로는 오브리가다, 보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어로는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편한가요? 마리아가 두 표현을 다 따라 해봤어요.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가 더 따뜻하게 들려요. 정말 그랬어요. 같은 의미인데도 느낌이 달랐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브라질 아이들은 보통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좀 달랐어요. 뭔가 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한국어로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외국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수업부터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른 반 학생들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교감 선생님도 한번 참관하러 오셨을 정도였어요. 상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다른 언어를 통해서라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 실제로 역할극을 해봤어요. 가족 상황을 설정하고 각자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였어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서 피곤해 보일 때, 엄마가 요리를 해주셨을 때, 형제자매와 싸운 후에 같은 상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웃기만 했어요.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는 아빠 고생하셨어요. 라는 한국어 표현을 연습했어요. 안나는 엄마 고마워요를 반복해서 말해봤고요. 수업 말미에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안해요 하는 말을 한국어로 배웠어요. 말할 땐 낯설지만 한 번 말하면 되게 가볍고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포르투갈어로 데스쿨파라고 하면 너무 격식적이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한국어로 미안해요라고 하면 편했어요. 친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루카스는 고마워요를 좋아했어요. 오브리가두보다 고마워요가 더 따뜻하게 들린다고 했거든요. 마리아는 괜찮아요를 자주 썼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라고 해주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재밌는 건 각자 선호하는 표현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친구는 사랑해요를 좋아했고 어떤 친구는 힘내세요를 자주 썼어요.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았어요. 4주차 수업에서는 실제 가정에서 써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리아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께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뭔 뜻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카를로스도 경험을 나눴어요.
아빠랑 축구 보다가 재밌어요라고 했더니 아빠가 웃으시면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한국어 몇 개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기존의 감정 표현 패턴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모국어에서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웠던 표현이 외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도움이 됐어요. 부모님께 말할 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게 되니까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는 부모님께도 평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존댓말이 나왔어요. 5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변화가 보였어요.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교실 분위기도 전보다 따뜻해졌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감정 말하기 수업이 시작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자발적인 모임이 생긴 거예요. 한 단어 말하기 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친구 루카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후 빈 교실에서 종이에 여러 단어를 적어놨거든요. A사 용지 한 장에 색깔 펜으로 예쁘게 써놨어요. 슬퍼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단어만 1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포르투갈어 단어들도 추가됐어요. 오브리가다, 데스쿨파, 테 아모 같은 거요. 스페인어나 영어 단어들도 가끔 섞였어요. 놀이 방법은 간단했어요. 학생들이 각자 오늘 하루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을 고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그 단어를 골랐는지 간단히 설명하는 거였고요. 강제적이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했어요. 첫날에는 5명 정도만 참여했어요. 저, 루카스, 마리아, 카를로스, 안나였죠. 저는 고마워요를 골랐어요.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웠거든요. 루카스는 행복해요를 골랐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한국어 단어를 고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르투갈어와 반반이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3분의 2 정도가 한국어 단어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국어 표현들이 더 구체적이고 세밀했어요. 포르투갈어의 오브리가다는 그냥 고맙다는 뜻이지만 한국어의 고마워요는 뭔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들렸거든요. 억양도 부드럽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르투갈어로는 툰두뱅, 나웅파즈 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해주면 정말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힘내세요 라는 표현이 인기가 많았어요. 포르투갈어로 격려할 때는 바모스 같은 말을 쓰는데 이건 좀 강압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힘내세요는 응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2주차에는 참여하는 학생이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고학년인 3학년 학생들도 가끔 와서 구경했어요. 1학년들이 뭘 하길래 라는 호기심이었죠. 3주차부터는 놀이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단순히 단어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고마워요를 골랐다면 친구가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요. 마리아가 만든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가 매일 간식을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마리아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는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도 힘내세요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데 매일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포르투갈어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응원의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저희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 거였어요. 마치 다리 같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요. 지금까지는 그 다리가 없어서 건널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한국어라는 다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었어요. 4주차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친구가 울먹이며 교실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싸우고 온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브라질 문화에서는 남의 사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함께 있어 줄게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친구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였는데도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따라 말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걸 직접 봤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는 친구도 그 따뜻한 억양과 표정만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브라질의 언어학자 마르셀로 카르발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감정 표현용 외국어 어휘를 습득할 때 모국어보다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의 경우 감정 표현이 매우 세밀하고 다양해서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어에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고마워요와 감사해요의 차이, 미안해요와 죄송해요의 차이, 사랑해요와 좋아해요의 차이 같은 거요. 이런 세밀한 구분이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그 연구에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에요. 한국어 단어 몇 개가 저희 교실에 작은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한국어를 통해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5주차에는 다른 학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가끔 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어떤 3학년 선배는 우리도 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교실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하셨고, 아나 선생님은 언어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고마워. 미안해. 힘내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쓰게 됐거든요. 물론 한국어로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점점 포르투갈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감정 표현을 배우고 나니까 포르투갈어로도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한국어가 감정 표현의 연습장 역할을 해준 것 같았어요. 한 단어 말하기 놀이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학교 전체 분위기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들 사이에서 감정 표현 수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반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교사 회의에서 저희 반 사례를 소개하셨다고 해요. 다문화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시면서 다른 반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하셨대요. 사실 이런 활동은 브라질 교육부의 다문화 감정 교육 정책과도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브라질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다문화 감정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이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식 한국어 수업이 아니라 감정 단어 중심의 짧은 활동들이 여러 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각 반마다 15분씩 주 2회 정도 감정 표현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아나 선생님이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셨고요. 2학년 A반에서는 감정 일기 쓰기가 유행했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감정 단어 중심으로 적는 거였어요. 오늘은 수학 시험 때문에 걱정됐어요. 하지만 친구가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요. 3학년 B반에서는 감정 편지 쓰기를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쓰는 거였어요. 대부분 한국어 감정 표현을 섞어서 썼대요. 포르투갈어로만 쓰면 어색한데
한국어가 섞이니까 더 자연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이렇게 학교 전체로 퍼져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져서 파문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학교 전 교실 청소 시간마다 오늘의 단어를 칠판에 쓰는 것도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잘했어요. 이런 단어들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진짜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인기가 많았어요. 포르투갈어에는 딱히 대응하는 표현이 없거든요. 누군가 열심히 일했을 때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기뻐했어요.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몇몇 아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부모님께 써봤다고요. 특히 고마워요와 미안해요를 집에서 써본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도 신기해하시면서 뜻을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카를로스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데 집에 오시면 항상 피곤해하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카를로스도 아버지를 피하게 됐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싸운 후에 미안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했다고 했어요. 포르투갈어로 사과하기는 너무 어색했는데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더래요. 카를로스가 설명해드리니까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딸이 외국어까지 배워서 사과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둘 사이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대요. 아버지도 고마워요 정도는 따라서 말씀하시게 됐고요. 안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안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매일 간식을 챙겨주시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안나는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브라질에서는 가족 간에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고마워요.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께 말할 수 있게 됐대요. 한국어로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신기해하셨지만 안나가 설명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대요. 우리 손녀가 외국어로 고맙다고 하네라고 하시면서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안나에게 한국어를 더 가르쳐달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교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에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말문을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특히 내성적인 아이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브라질에서는 감정 표현을 하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달랐어요. 외국어라서 그런지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상파울루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담당자인 마리아 실바 씨가 직접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어를 통한 감정 표현 교육이 내성적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실제로 브라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동아시아 언어를 통한 감정 표현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동아시아 언어들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세밀하고 다양한 표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친구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니까 교실 전체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한 번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반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협력을 잘한다고 하셨고, 체육 선생님은 단합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수업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이런 변화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평균 점수가 올라갔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공부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학교 연극제가 3개월 후로 다가왔을 때 저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각 반에서 하나씩 작품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보통은 유명한 연극이나 동화를 각색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루카스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연극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무대에 올린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좋다고 하더라고요. 카밀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주자. 카를로스도 동의했어요. 감정 표현이 어려운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는 짧은 발표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그날 나는 말하고 싶었다였어요. 제목을 정할 때도 한참 고민했어요. 언어가 만든 다리, 마음을 전하는 말 같은 후보들도 있었는데 결국 가장 솔직한 제목으로 정했어요. 대본을 쓰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아나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겪은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각색했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상징적인 장면들로 구성했어요. 장면 구성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침묵의 교실이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고민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죠.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한 학생조 역할이 갑자기 외국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놀라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장면이 핵심이었어요. 누군가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때 한 아이가 용기 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모두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함께 있어줄게요. 네 번째 장면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학생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연극 준비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사를 연습할 때 한국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거든요. 포르투갈어로만 하면 뭔가 어색했는데 한국어가 섞이니까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위로의 말들은 한국어가 더 적절했어요. 괜찮아요는 포르투갈어, 에스타 투두 뱅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거든요. 함께 있어줄게요. 도 한국어로 하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포르투갈어로는 에우 에스토 아키 콤 보세인데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연습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했어요. 한국어의 리듬감이 연극에 정말 잘 맞았거든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운율이 있어서 대사로 하기에 좋았어요. 관객들도 의미를 몰라도 그 리듬감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품과 무대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무대 배경에는 다리 그림을 그렸어요.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의미였죠. 색깔도 따뜻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의상은 단순하게 했어요. 모두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가슴에 각자 좋아하는 감정 단어를 써서 붙였어요. 저는 고마워요. 루카스는 행복해요. 마리아는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요. 연습을 한 달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저희 모두 많이 늘었어요. 연기를 통해서 더 큰 목소리로, 더 확실한 제스처로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나 선생님이 연출을 도와주셨어요. 연기할 때는 관객이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해요. 특히 한국어 부분에서는 더욱 그래야 해요. 말을 몰라도 감정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도 저희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표정과 몸짓에 더 신경 썼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마워요 라고 할 때는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마지막 대사는 제가 맡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엄마에게 닿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대사를 연습할 때마다
정말 울컥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계셨던 순간, 제 입에서 한국어가 나왔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달라진 모든 것들이요. 연극 당일이 되었어요.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어요. 500명 정도 되는 관객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용기가 났어요. 저희 순서가 되었을 때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장면인 침묵의 교실 장면에서부터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언의 연기였는데도 집중해서 봐주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 제가 엄마가 다쳤어요 라고 외쳤을 때 관객석에서 약간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영상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챈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장면부터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넘어지고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관객들도 함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함께 있어줄게요 라는 대사를 할 때는 정말 조용했어요. 네 번째 장면에서 모든 배우들이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관객들의 반응이 느껴졌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닦으시기도 했어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쳤을 때 관객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박수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공감의 박수였어요. 저희 연극이 끝났을 때 박수가 정말 오래 계속됐어요. 기립박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연극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오늘 연극을 보고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도 손녀에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늘 연극을 보고 반성하게 됐다. 집에 가서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겪은 경험이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려. 많은 브라질 가정에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 작은 실험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 셈이었어요. 연극제에서 저희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게 더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한국어 소녀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연극 후 몇 주 동안 여러 학교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파울루 시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저희 연극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번 더 공연을 했는데 매번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나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한국어를 통해 배운 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연극을 통해 확인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 같았지만 저희 교실에는 여전히 변화가 남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새로운 놀이 같았던 한국어 감정 표현이 이제는 저희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학교 전체도 많이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같은 한국어 인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저희 반에서만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 학년으로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가끔 한국어 표현을 쓰시곤 했어요. 아나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도 정식 과목이 되었어요.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났고 참여 학생도 10명이 넘었어요. 브라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상파울루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어요.
1년 전에는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어가 저에게 감정 표현의 연습장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계속됐어요. 엄마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시간을 가져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표현들을 배우고 서로에게 한국어로 안부를 묻곤 해요. 아빠도 처음에는 신기해하시더니 이제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3월 초였는데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페루에서 온 마리오라는 아이였어요. 15살로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스페인어를 주로 쓰고 포르투갈어는 아직 서툴렀어요. 마리오의 가족은 페루 리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브라질로 이주해온 케이스였어요. 아버지가 상파울루의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마리오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요. 처음 며칠간 마리오는 교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봐도 어색해하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포르투갈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리오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마리오 자체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리오가 혼자 교실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식당에 가고 없었는데 저만 책을 가지러 교실에 왔다가 본 거였어요. 마리오는 책상에 엎드려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그때요. 마리오도 분명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마리오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로 했어요. 하지만 그 억양과 느낌은 한국어 괜찮아요에서 배운 거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억양이었거든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포르투갈어로도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마리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제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러자 마리오가 스페인어로 뭔가 말했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모르지만 대충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고 마리오는 포르투갈어가 서툴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어요. 언어가 달라도 진심 어린 마음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마리오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간단한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마리오는 포르투갈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배운 한국어 표현들도 가르쳐줬어요. 재밌는 건 마리오가 한국어 표현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기본 표현들을 금세 외웠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보다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리오가 어느 날 말했어요. 스페인어로 하면 너무 진지하고 포르투갈어로 하면 어색한데 한국어로 하면 자연스러워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외국어가 오히려 감정 표현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현상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리오도 저희 한 단어 말하기 놀이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워요만 골랐는데 점점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어요. 행복해요. 힘내세요. 함께해요. 같은 말들이요. 그런 마리오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변화했어요. 언어가 다른 친구와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루카스는 간단한 스페인어를 배워서 마리오와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마리아는 마리오에게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줬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습니다. 말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달이라는 거요.
한국어가 저에게 그 다리를 놓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어떤 언어로든 쓸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 저희 교실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페루에서 온 마리오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온 카를라, 파라과이에서 온 디에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소피아까지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있었어요. 상파울루가 남미 전체에서 온 이민자들의 도시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모두 다른 언어를 쓰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이 공통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상하게도 한국어 표현들은 어떤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아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면이 있어요. 존댓말 시스템 때문에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스페인어권 아이들도 포르투갈어권 아이들도 모두 한국어 감정 표현을 좋아했어요. 각자의 모국어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보니 한국어로 배운 감정 표현의 방법이 이제는 모든 언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어떤 언어로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고마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리오가 말했어요. 사실 어떤 언어로 말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심이잖아. 디에고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한국어로 배우니까 다른 언어로도 더 잘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외친 엄마가 다쳤어요 라는 한국어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다리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저희 교실에는 8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한국, 일본. 모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따뜻한 말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이런 단순한 말들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언어가 만든 다리, 그 다리 위에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다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카밀라가 위급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외친 이 27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유창한 발음이나 완벽한 문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이 간절할 때, 감정이 진실할 때, 언어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카밀라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아이의 한마디가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움직이고 수많은 가정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하는 일들이 다른 언어를 통해서는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말하려는 마음, 다가가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고마워요, 함께 있어줄게요라고 말해보세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꼭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세상은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겐 아직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선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묵묵히 마음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마음의 불빛이었습니다.